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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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또 장난친다. 네, 예. 자, 노래방,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그냥, 그럭저럭? 네. 예. 근근히? 얼마 전 회식 때, 네. 우리 노래를 잠깐 했었는데, 보면서, 참 기자님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시라는 거. 이튿날 많이 후회했어요. 네네.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작가들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냐고 했는데. 어떻게 입으면은 꼬투리를 안 잡힐까? 매주 뭔가 말할 거리를 드리는? 외워는 그 중세시대에 활이 뚫지 못하도록 한. 이 기사 윌리엄. 그렇죠. 투구 안에 쓰는, 네. 뭔지 모르겠는 그 직물, 철로 만든 직물 같은. 박물관 가면 있잖아요. 예. 중세시대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존 레전드가 피아노 칠 때 입은 늘어진 러닝셔츠 같은. 회색, 니트와 검정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나한테 할 말이 없으면은 맨날. 왜요? 예쁘다고 해도. 별것도 아닌 옷을 갖고. 알겠습니다. 예. 예상하셨던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얘기는 나올 것이다. 근데 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성시경 씨랑 방송을 하고 나서 네. 내가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뭐 입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들은 게 살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경 씨가 보시기에는 항상 옷이 좀 별나 보이나 보다 싶어서. 아니에요. 융진 씨에 비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융진 씨는 최근에 많이 입으시는 게 유리를 깔기 전에 하얀색 뭔지 알아. 예, 좀 보수적인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하얀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유리를 덮어서 얹잖아요. 그렇죠. 그 초록색 윤 같은 거 깔고 그렇죠. 그 위에 깔고 하얀색을 그런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전에는 무슨 델프트 도자기 같은 걸 입고 오셨다고. 가지가지 하세요. 또 뭐 있었지? 오랑캐가 입는 털이 막 겨울이었는데 뭐였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도 입고 오시고요. 패셔니스타시구나. 장난 아니에요. 또 키가 크니까. 그렇죠. 늘씬하시. 사실 라디오라는 매체가 이렇게 저희는 또 특히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는 편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상상만 할 때 누가 이렇게 묘사해주면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다음번엔 제가 시장님을 묘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역습. 이 옷은 사실 저번에 스케줄 끝나고 입었던 건데 오늘 스케줄이 있어요. 라디오 끝나고. 네. 반납하려고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고 새 옷을 입으면 집에 가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납한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네. 되게 특별한 옷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특별한 옷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구두도 신고 왔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깜짝 놀라셨죠? 깔맞춤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차려입으면 네. 그 임팩트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감지도 억지죠, 팬들이. 워낙 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스케줄 끝나고 가면 막 이래요, 진짜로. 이렇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이런 거 이렇게 좀 발라드처럼 정장 입고 이렇게 딱 피트한 옷 입고 가면 누구세요? 항상 보던 거지 형이 아니고 왕자와 거지 같은 분위기? 근데 사실 오태가 잘 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계속 뭔가 무대 감독 제스처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성시경 씨 보통도 입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입으면 네. 네. 그러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정말 작은 여자는 발이 불편해도 힐을 어느 정도 신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운동화만 신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키가 되기 때문일 때가 다리 많거든요. 길이가 그렇죠. 슈즈는. 그렇죠. 근데 시경 씨 경우도 이제 차려입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만 해도 이렇게 네. 목걸이가 쫙. 네. 요즘 이 추임새 밀고 있습니다. 어디 북 없나? 고수. 얼씨구? 얼씨구. 네. 알겠습니다.
그 회식 때 이렇게 그만두신다는 얘기 혹시 여기 우리 라디오요? 라디오 네. 아니죠? 아니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나요? 그럼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두려면 화살을 다 몸에 맞고 물론 오늘 그 화살을 막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진짜 네. 그러네. 투구도 쓰고 올 걸. 관두시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제가 폐가 되기 전에 이제 폐라니요. 저희 폐세요. 저희의 숨 쉬는 폐예요. 우리 죽어. 지금 오늘 좀 되는데요. 네. 문천식 위, 김혜리 폐장 위장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뭐 없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화 사람을 만나다가 힘들고 지치시면 네. 다른 거라도 하세요. 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음악 얘기만 해도 되고 네. 혹은 뭐 연애 상담 우리 요즘 준비하는 코너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연애 상담하면 진짜 웃기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많이 한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잘 네. 가르치는 거하고 자기가 잘 아는 거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남에게 저는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인데요. 상담해주고 그런 게 내가 뭐 똑바로 하니까 잘하는 건가? 그냥 그냥 옆에서 훈수 두는 건 다른 거죠. 아니 근데 정말 그 청취자들한테 조언해 주실 때 보면 저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순발력이 그 정도 맞물려서 거기다 재미까지 양념을 더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장난이 아닌데 네. 보면은 정말 내가 아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중독성 있죠 이거.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요. 예. 1박 2일 끝날 때쯤 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멤버끼리 누워갖고 형 끝나고 뭐 먹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하죠. 야 돼지갈비 차 구워갖고 소맥 마서 계속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얻을 수 없는 너무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 추임새를 넣는. 알겠습니다. 어쨌건 당분간은 안 관두시는 걸로. 네,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 스토커. 예. 원제는 원아워 포토라고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25분 현상소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속성으로 해주는데. 예. 그런 데랑 비슷한 데인데 이제 거대한 대형 마트 안에 그런 사진 현상해주는 코너가 있잖아요. 맞다. 나 이 영화 봤다. 이제서. 예. 정말 천만 다행이군요. 맞아. 로빈 윌리엄스가 이런 연기도 했었죠. 예. 순박한 직원인데. 맞아요. 예. 이제 괜히 비밀이 있는. 예. 참 그런 연기도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로빈 윌리엄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따뜻한 미세스 다우파이어 같은 가족 영화나 아니면 굉장히 애드립이 좋은 코미디 같은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나 구두엘 헌팅 같은 그런 자상한 선생님 이미지가 있고 한편으로 이분이 제일 유명한 건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지니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거의 막 에스프레소 4잔 먹은 사람처럼 안 쉬고 떠드는 목소리 연기를 하는데 보면은 약간 신들린 것 같은 정도였어요. 대단한 코미디언이죠. 한동안 그런 역할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식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배우인 줄만 알았다가 이제 이 원아워 포터나 아니면은 인썸니아라고 그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랑 그리고 스무치에게 죽음을이라고 한국엔 잘 안 알려진 에드워드 노튼이랑 공연한 영화가 있는데 그 세 편에서 그러니까 거의 로빈 윌리엄스의 3대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의 진정한 폭을 알 수 있고 그 알라딘의 지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에너지 레벨이 높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연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배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솟구치는 에너지를 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행사하는 연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를 다시 볼 수 있는 영화로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약간 되게 이상한 소시민적인 느낌도 있고 막 좀 소심하면서 근데 아까 되게 맞아요.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네. 어쩔 수 없. 오늘도 무서운 얘기네. 미워하기도 처음엔 좀 미워하기 뭐였는데 갈수록 막 짜증나게 하는. 저는 끝까지 미워하기지는 못했고요. 좀 무서웠어요.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약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얘기라서. 예. 그 여자분이 이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아, 예. 좀, 그러면 그 여배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제발요. 예. 플리즈.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스토킹이 이제 소재인데요. 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참 범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는 아니고, 어디부터가 스토킹이냐, 이런 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 그냥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방한테 원치 않는 강박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해요. 원치 않는.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성추행도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상대가 불쾌하면은 그게 추행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특징은 보통은 뭐 절도나 상해나 이런 게 그냥 단일한 행위잖아요. 네. 근데 스토킹은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련의 행위죠.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는 게 스토킹의 구성 요소인 거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그렇죠. 오, 그러니까 보캐뷸러리 22,000 나오는. 네.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가령 문자를 보내는 거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근데 원치 않는 문자를 반복해서 원치 않는 상대방한테 보내면 스토킹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널 다쳤어, 뭘 어떻게 했어, 무슨 피해를 줬다 그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도 발생하잖아요. 스토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굳이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경기다 못 그렇죠. 심지어 직장을 막 바꿔야 된다거나 그렇죠. 하다못해 전화번호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토킹인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시모 페리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싸이라고 불리죠. P.S.Y. 듣고 들어올까요? 그럴까 진짜? 사실 좀 고민했어요. 근데 철자는 틀려서요. 네. 근데 그 시모라고 극 중에서 불리진 않고 계속 극 중에서 싸이라는 이제 줄인 이름으로 이 로빈 윌리엄스가 불리게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사진 현상 일을 한 20년쯤은 해온 사람이고 그 대형 할인마트,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데죠. 그렇죠. 구석에. 예. 그런 데가 우리나라 대형마트도 크지만 미국은 정말 크잖아요. 장난 아니죠. 경납고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사진 현상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오는 거죠. 큰 마트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진 현상 맡길 때 이렇게 일일이 보리라고 생각 안 하면서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가? 아무래도 그 연예인이시니까. 저는 연예인이기 전에 시절의 현상소였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도 보면 이제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약간 좀 좀 그런 사진. 이렇게 수영복 사진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한 거 좀 민망하면은 되게 고민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맡기면 괜히 누가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고 심지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프린팅을 할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들고 옛날엔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은밀하고 대담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맞아. 현상을 하려면 누군가의 그걸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잖아요. 네, 빨간색 그렇죠. 연필로. 그럼 이제 일단 보셔야 되니까. 개인 작품 활동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그렇죠.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작품 예.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고. 그렇죠. 다 아티스트들이잖아요. 이게 아닌데. 사랑을 하면 다 이렇게 영화 감독이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럼 둘이 이렇게 뽀뽀하는 것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보관해야죠. 좋지, 이렇게. 예. 그래서 막 어떤 고객은, 어떤 할머니는 고양이 사진만 맨날 찍어오고. 맞아.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포르노 사진 같은 것도 맨날 찍어오는 그런 20대 남자도 있고. 네. 보험회사 다니는 남자는 맨날 찌그러진 차 사진만 찍어오고. 그러니까 손해를 이렇게 사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얼마나 피해 정도 되나 그런 사진만 가져오는 거죠. 근데 대체로는 대부분은 가족이나 연인들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되게 사진첩만 보면 사람들은 비극이라고는 없는 즐겁고 유쾌한 삶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오래 기억하고 싶은 걸 찍지 기억하기 싫은 걸 사진으로 남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진은 현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독백을 하는 이 싸이야말로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사진 내에 담겨 있는 행복한 이미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 같은데 깊게 매혹이 되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고객 중에서도 한 단골이 있어요. 한 7년인가 9년 정도를 그 가족 사진을 계속
이렇게 현상을 해준 요킨이라는 집이 있는 거예요. 3인 네. 가족인데. 윌 요킨, 니나 요킨. 그렇죠. 네. 그래서 윌은 이제 디자인 회사의 젊은 CEO고, 그리고 부인은 아까 말씀하신 코니 닐슨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네. 글래디에이터 여주인공이었어요, 이 배우가. 그 공주로 나왔었죠. 아, 맞아. 그 여자 예뻐. 예. 그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기품이 있어 보이는. 예, 약간 북구 쪽에 혈통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 기품이 있고 귀족적이고 뭔가 약간 미인대 수상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샬리스 테론하고 이미지 조금 비슷한. 맞아요. 남자도 잘생겼었네. 예, 근데 남자는 역할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닥 그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았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제이콥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진만 보면은 마치 정말 그 뭐 카메라 광고나 할인마트 광고 모델로 딱 CF 모델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가족이. 아니면 사진 필름 모델로. 그렇죠. 그 왜 우리 옛날에 그 필름 상자에 그렇죠, 새겨져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강아지. 뒤에서는 물 분수가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예, 예. 이 집에도 개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집도 막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실내 장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이콥의 생일이 지나서 파티 사진을 맡기려고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응대를 하는데 이 싸이가 나이 9살인가요? 막 이러고 주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생일이라니까 막 그 일회용 24장짜리 카메라 이런 것도 막 네, 선물로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뭔가 딱히 그게 친절해서 고맙긴 한데 이 니나가 약간 불길한 표정을 짓거든. 석연치 않은 표정을. 근데 그게 뭔가 제가 생각해보는데 대화의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영화가 긴장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이 정도 얘기를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였던가 이런 의구심인 거죠. 그런 삐끗함이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도에 따라서 허락하는 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가 따로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이. 네. 되게 물리적 거리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팔 벌린 이 길이 정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위협을 느끼는 상대가 있고. 그렇죠. 엘리베이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는 내 어색함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걸 연상시키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데 이게 딱히 달갑지가 않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정적으로 관객이 긴장을 하는 거는 이제 한 4번 정도 쿵쿵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 되게 간결하고 조용하게 찍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 니나가 2장씩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우리 관객이 보면은 그 주문서에 3장을 쓰죠. 3세트를 쓰죠. 그러니까 한 세트는 이 자기가 개인 쓰려고. 소장하려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움은 그 사진을 들고 퇴근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 싸이가 웨이트리스가 뭐 무슨 사진이에요? 그렇게 말 붙이니까 우리 조카네 식구들 사진이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서 약간 관객이 왜 저러지? 딱 그러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풍하는 거는 그래서 마침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따고 딱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방 안을 돌면 집안도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데 사진이 서랍장 같은 데 위에 우리가 보통 가족들 사진을 액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늘어놓죠. 특히 미국 영화 보면 되게 다 그러죠. 그렇죠. 그 맨틀피스라고 하는 난로 위에 다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아까 본 그 요킨 가족 사진, 뭐 독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이제 TV를 혼자서 보는 TV에서 영화를 보는 그 사이로부터 카메라가 팬을 하면은 이쪽 벽이 다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무섭게. 근데 그게 다 그 집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되고 그때 그 싸이가 보는 영화가 지구가 멈춘 날이라는 옛날 영화예요. 50년대. 그게 외계인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세계에서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걸 그 영화 선택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사보다도 미장센이나 이제 어떤 화면들과 그런 힌트들을 통해서 서사를 많이 전달했던 면에서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커라는 영화의 안으로 말이죠. 예전에 그 뭐였죠? 그 스파이였는데 사생활을 보다가 몰입해가지고 타인의 삶. 저 동독의 그렇죠. 스타지 비밀 경찰. 좀 다르겠지만 어쨌건 하긴 남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드라마처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독한 사람이거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리 에이모스 노래 갖고 오셨네요. 예, 이 노래는 토이즈라는 예전에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베리 레빈슨 감독의 영화에 들어갔던 노래인데요. 네. 해피워커라는 제목이 싸이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자기 직업이 유일한 위안이잖아요. 네. The Happy Worker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자,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스토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이걸 봐서. 되게 기쁜데요? 예. 네. 그것도 케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자, 뭐 복권 당첨된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얼마 드릴까요? 500원. 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식구 중에서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게 아이들이 의외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사람의 기운 같은 걸 좀 예민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잠들기 전에 아까 제이콥이라는 그 집 아들내미, 아들. 왜 이렇게 네. 갑자기 할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김혜리 어머님.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들내미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아, 그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표정을 지면서 엄마가 이렇게 재워주러 방에 왔더니, 엄마, 나 싸이 아저씨가 안 됐어요. 그러고 되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슬퍼 보이고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 우리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짐작을 하니? 분명히 아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여자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없을 것 같은 거죠. 아저씨가 슬퍼 보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랑 교차 편집되는 게, 아까 집에 들어와서 그 싸이가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수돗물로 이렇게 물을 한 잔 따라서 막 혼자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탭워터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아저씨한테 좋은 생각을 보내드리자꾸나 이러면서 애를 다독다독해서 재우는데, 근데 싸이의 상상하고 달리 이 요킨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가 그 집을 아까 예쁘게 꾸미고 산다 그랬잖아요. 네. 낭비벽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줄 알아? 그러고 가끔 화를 내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도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기대했던 거하고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항상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슬퍼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싸이는 천천히 이 가족들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짜 그 가족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뭔가 마트에 사러 온 남편 위를 알아보고 누구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얼마나 놀랬겠어요. 직접 알지도 못하지 사진만으로 자기를 알아봤고. 그렇죠. 기분 나쁘죠 또. 그리고 집이 참 멋지시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니나가 들고 왔던 쇼핑백 안에서 흙깃 어떤 책이 들어있나 봤다가 그거랑 똑같은 책을 사서 니나가 이렇게 쇼핑몰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럴 때 근처에 짐짓 않는 거죠. 그 책을 들고. 그럼 보통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랑 똑같은 책을 아는 사람이 읽고 있으면 반갑죠. 예, 말을 걸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마주치기도 하고 제이콥이 어린이 축구 연습장 이런 데 가서 축구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 네가 보였다고 하면서 앉아서 그 게임을 응원하고 뭐 코치가 좀 배려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해줄까 하고 그러니까 삼촌 역할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하는 거는 그냥 그 익명의 사진관 아저씨가 아니라 일원이 되고 싶은 거죠. 싸이 삼촌이 되고 싶은 거죠. 싸이 삼촌이.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트 전체의 지배인이 이 사진 코너에서 팔린 사진이랑 인화된 사진 장수 사이에 오차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생활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자기가 가져간 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입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마트 입장에서는 임대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점심 먹으러 나가서 너무 늦게 온다거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들어서 해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일 외에 삶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해고 통보라는 건 너무 절망적인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침 사진을 현상하러 온 제이콥 모자한테도 웬일로 쌀쌀하게 대하고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그 사진도 또 더 붙여야 되니까 벽에다가 네. 붙이다가 뭘 발견하냐면 남편이 그렇죠. 동아리 단체 사진 같은 걸 찍은 데 있는 어떤 여자가 눈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 근처에 살고 여기다가 사진을 맡긴 적이 있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봉투에 든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여자와 이 윌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상으로 삼았던 가족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금이 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윌이라는 남자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 왜 자기의 행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나 응징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행동으로서 니나가 사진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맡겼던 사진을 그 요킨 집안으로 간 사진 봉투에다가 그 남편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파탄을 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 집 앞에 가서 저녁 식사 장면을 훔쳐보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중에도 끝까지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남편한테. 사실은 그 차 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싸이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고 결국은 한 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 윌과 그 상대방 여자친구를 미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칼과 카메라를 들고 룸서비스를 가장해서 그들의 방으로 가고 거기서 싸이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결말에 이르러서야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싸이가 마치 시위하듯이 자기가 해고당한 현상소에다 사진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프린트해보니까 그 후배 종업원이 그 지배인의 딸 사진만 쫙 있는 거예요. 어린 딸 사진만. 자기를 해고한 지배인의 딸.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러면서 경찰은 싸이를 추적하게 되죠. 그렇군요. 싸이는 지금 미국 가서 잘하고 있는데요. 싸이 씨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죠. 예. 그러고 보면 이렇게 스토커 연기 같은 게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역시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더 팬의 로버트 드니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약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 스토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구애를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그걸 복수하려고 하는 스토킹도 있는 거고 또 막 그러니까 앙심형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러니까 구애한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사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게 저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야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그게 다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스토킹에도. 그래서 거기마다 이제 배우들의 선택도 달라져야겠죠. 근데 로버트 드니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스토커의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캐릭터랑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외롭고 혼자 막 트래비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깨끗한 세상 사회 정의를 위해서 되게 친절한 택시기사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확 폭발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될 때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그 닉 놀테 나왔던 케이프 피어 맞아요. 그러니까 드니로 선생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무섭잖아요. 좀 약간 막 맞아요. 케이프 피어 생각나네요. 갑자기. 케이프 피어는 정말 무서웠죠.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VHS로. 자, 알겠습니다. 노래는 이번 노래는요. 아까 그 스위트홈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마이걸 사운드 트랙 중에 그 스위트홈 이미지랑 어울리는 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크로스비 스틸 내쉬 앤 영의 Our House. 알겠습니다. 크로스비 스틸 내쉬 앤 영의 Our House 듣고 들어올까요?
자, 크로스비, 스틸, 내쉬 앤 영의 Our House였습니다. 네. 캐릭터 그저 너무 캐릭터인데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캐릭터를 많이 아셨을 것 네. 같은데 이 싸이는 지속적으로 엿보는 사람인 반면에 아무도 그를 쳐다보진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항상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로빈 윌리엄스와 그 뭐 의상팀이 했겠죠. 분장팀이랑 설정을 특이하죠. 예,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꾸밈이나 치장에 극도로 무관심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게 옷을 입고 있어요. 성시경 스타일. 성시경 씨보다도 성시경 씨는 아주 패셔니스타죠, 여기 비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패션으로 어떤 개성도 자기한테 새기지 않는 남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스타일이건 나쁜 스타일이건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도 그냥 동그랗게 깎았고요. 안경도 가느다란 은퇴고, 그다음에 메고 다니는 하늘색 백이 가방이 있는데 그게 마치 어디서 무슨 창립 몇 주년 기념으로 나눠줬을 것 같은 나일론 백 있잖아요. 안경은 나비 안경이네요. 그 전영록 선배님 끼시던. 아니, 동그란. 두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위에는 직선이고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맞아요. 약간 TV 브라운관 같이 생긴 그렇죠. 안경 있죠. 그걸 쓰고 있고요. 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도 팔을 거의 안 흔들고 걸어요. 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행동 범위 같은 게 그렇게 넓지가 않고, 네. 말투를 보면 좀 특이한데, 어휘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어휘를 쓰는데 문장도 단정하고 앞뒤도 맞고 그런데 좀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면 자연스러운 비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안 맞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보면 되게 단정하게 말을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대본도 잘 어울리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아까 미장센으로 더 많은 걸 전달한다 그랬는데, 네. 싸이의 집이나 아니면은 그 일터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청결하고 각이 깨끗하고. 잡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사진관뿐만 아니라 그 대형 마트의 상품 진열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스테디캠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상품 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찍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완벽하게 각이 잡히고 색깔까지 딱 맞춰져 있는 그 많은 상품들 사이.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지 않다는 걸 오히려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은 그 중앙에서 이 남자가 걸어 나오는 표정의 변화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뒷걸음질로 카메라 감독이 그렇죠. 인물이 그렇죠. 앞으로 갈 때 뒷걸음질 치면서 앞에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그런 구도는 이제 트래킹은 불가능한 트랙은 깔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같고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본격적으로 막 이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유년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 뿌려져 있어요. 영화 중간중간에 단서가. 근데 보면은 어려서 뚱뚱했고 운동도 못했고 늘 병치레하거나 다쳤고 원래 학교 다닐 때 다쳐서 오래 학교 못 가면 애들하고 많이 소원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오래 병치레한 친구들은 약간 성격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되게 무책임했고 성적으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강제로 어떤 좀 안 좋은 사진 같은 거를 찍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보상하는 가족을 이뤄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나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실이 아닌 그런 이미지의 세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결핍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만이 그가 가진 전부니까 그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거. 조금의 현상에 있어서 오차도 용납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색소 배합, 뭐 빨강, 노랑, 파랑 같은 거 섞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색소 배합이 막 소수점 단위만 틀리는 것도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걸핏하면은 그 현상 기계 회사 애프터 서비스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와서 화내는 거죠. 뭐 이 정도 오차를 갖고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아주 막 소동이 빚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지배인이 막 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할수록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효율을 넘어설 정도로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걸림돌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인 정신이라는 게 이 사람은 물론 이렇게 자기 심리적인 문제가 결부돼서 일에 집착을 하는 거지만 그 지배인하고의 갈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었어요.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하향 평준화잖아요. 특이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그렇죠. 유통의 예,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빨리빨리 거죠. 돈 많이 벌면서. 네, 그런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사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진이 의미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게 싸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한때 존재했었고, 그리고 한때 내가 젊고 행복했다는 증거, 그리고 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줄 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누군가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근데 이 현실에서 그런 행복한 순간조차 없었던 이 싸이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이게 사진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그게 존재했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없었어도. 그래가지고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왜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벼룩시장을 가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 사진 같은 걸 앤틱 상품처럼 팔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사서 그냥 막 갖고 다녀요. 모르는 옛날 사람인데 우리 엄마 사진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으면 그건 존재했던 것이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 이상한 실물이 있어서 사진이 생긴 게 아니라 사진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사진에 관한 믿음이긴 한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어떤 실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한때 사진은. 근데 이제는 포토샵 아시지만 카메라 앞에 그게 존재했다는 증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사진이 있었던 게. 그리고 누가 날 찍어줬다는 증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셀프 카메라도 있고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내 사진을 혼자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의 의미라는 게 되게 달라지고 있다.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날로그 카메라 구해다가 기자님 매주 찍어드리죠. 내가 여기 존재했었다는 소중한 사람, 아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찍어주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 초콜릿도 항상 드리고.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작가들. 왜 그러세요? 피디님은 위로 건의하세요. 출연료 좀 올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짜 청취자들 오해하시겠어요. 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영화는? 다음 주는 그 한국 영화 행복에서 은희라는 캐릭터를 다행이다. 다음 주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음 주는 그러시길래. 영화 행복? 예, 허진호 감독님의 행복이라는 영화.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노래 마지막 추천곡이군요.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가져왔어요. 고티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알겠습니다. 듣고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